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일단 잦아들고는 있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하메네이 신정체제가 붕괴될 것인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만약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지정학적 지도까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혼란을 수습하고 서방의 제재까지 해제된다면 중동에 또 하나의 큰 시장이 생기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를 위해서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세력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핵 협상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를 무사히 맞춰야 할 텐데요. 이란 시위 사태에 대해서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16년에 시작한 비전 2030 정책,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각화하고 사회 문화 개혁, 또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큰 목표를 내걸었었는데요. 그동안 이 목표들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우디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란 시위대에 대한 처형이 중단된 걸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일단 유보됐습니다. 대신 미국은 시위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을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수단을 포기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30대 여성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총격 사건으로 시위대 한 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민 당국은 단속 대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방어 차원의 총격이었다고 밝혔지만 총격이 또 한 번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는데 내란법을 발동하면 대통령은 주지사 동의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주 방위군이나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있는 마야 카르텔을 상대로 미군과 멕시코군이 함께하는 합동작전을 벌이길 원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군인들이 펜타닐 제조시설로 의심되는 장소를 급습할 때 미군 특수부대나 중앙정보국 요원이 동행하길 원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요청에 대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카르텔을 상대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멕시코에 미군을 보내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거절해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합동작전 대신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멕시코군 지휘소에 나와 있는 미군 자문단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와 단연간의 독점 스트리밍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극장 상영과 자체 배급 기간을 거친 소니 픽처스의 영화를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상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는데요. 양측이 계약의 재정적인 조건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헐리우드 매체 데드라인 등은
양사의 거래 금액이 70억 달러, 약 10조 3천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총 827억 달러, 약 121조 5천억 원 규모의 스튜디오, 스트리밍 사업부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플랫폼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미국을 시작으로 요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다음 달까지 미국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요금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라면서 2월부터 월 구독료가 기존 11.99달러에서 12.99달러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비싼 보험료. 네, 대만이 좀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됐습니다. 네. 미국과 대만이 상호 관세율을 한국,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5일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국 간 상호 관세율이 기존의 20% 수준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앞서 한국,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과 아주 같은 조건인데요. 네. 이번 합의 대가로 대만이 미국에 총 5천억 달러, 약 736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 반도체와 기술 기업들의 직접 투자 2,500억 달러, 또 대만 정부가 중소기업의 대미 진출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신용보증 2,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대만 기업들이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해서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산업의 생산과 혁신 역량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대만 정부도 별도의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걸 돕게 되는데요. 앞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중에 2천억 달러를 10년에 걸친 신용 보증 방식으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채운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지금 대만이 총 5천억 달러를 했으니까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액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일본에 버금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합의의 중심에는 TSMC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반도체 공장 6개를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이거나 완공을 했는데요. 이번 협정에 따라서 5개를 추가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내 생산 규모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다라고 러트닉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의 공장을 안 지으면 대만에 대한 관세는 100%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또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대신 대만이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면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무관세로 뭐 품목별도 관세를 면제를 해주고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양도 늘려주고 뭐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명시된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미국이 타국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네. 과연 이 조항이 발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아무튼 대만을 염두에 둔 안전장치다라는 게 당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자, 이 대만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전문가들이 내린 분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한 안보 공약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도체라는 핵심 자산을 미국 쪽에 넘겨주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핵심 생산 라인이 미국으로 대거 이전되면 전 세계가 이제 대만의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게 이 TSMC의 핵심 생산 라인이 대만 안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버리면 이른바 대만이 갖고 있던 실리콘 방패가 좀 무력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훈련의 가면을 쓴 무력 시위. 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3자가 모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덴마크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곧바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설명은 그린란드의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북극의 인내 작전 훈련 목적에서 파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미국이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서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무력 시위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가 회담이 끝난 뒤에 쉽지 않은 만남이었다.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은 그대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이 끝난 뒤에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하면 덴마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지난주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또 군사적 개입이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아무튼 실무 그룹을 구성해서 좀 외교적으로 풀어갈 시간을 벌기는 했는데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병력을 파견을 지금 덴마크와 유럽은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덴마크만 한 건 아니고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렇게 덴마크랑 인접한 나라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나토의 주축 회원국들도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덴마크에 이들은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덴마크 쪽은 이번 병력 파견이 단발성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까지 나타냈는데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유럽의 의견은 그러니까 목적은 이런 것이다. 그린란드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하면 유럽이 맞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렇죠. 걸 미국에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린란드를 지키는 걸 등한시했다라는 미국의 비판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병력을 파견했다. 이걸 보여주려는 그런 네.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백악관은 이런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MBC 뉴스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을 하려면 최대 7천억 달러, 약 1,027조 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요. 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연방정부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중세시대 팬픽션이냐. 역시 그린란드랑 연관이 되는 키워드인데요. 예. 소셜미디어 X에서 유명한 정치 풍자 계정인 미스 화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덴마크의 갈등을 풀 간단한 외교적 해법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 해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랑 덴마크의 이사벨라 공주랑 결혼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계정이 8일에 이 글을 올렸는데 네. 베런 트럼프와 이사벨라 공주가 결혼을 하고 그린란드를 덴마크가 미국의 혼수로 주면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 베런은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간의 아들이고 올해 19살이고요. 예. 이사벨라 공주는 18살인데 덴마크의 프레드릭 10세 국왕의 장녀고요. 왕위 계승 서열이 2위인 인물입니다. 네. 이 게시글에 지금 7,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오스트리아는 옛 합스부르크 왕조 시절에 이렇게 분쟁을 해결했다. 영국의 인기 사극 드라마인 브리저튼이라면 가능할 텐데 아쉽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네. 반면에 이게 중세시대 무슨 팬픽션이냐. 그러니까요. 그린란드는 협상 카드도 아니고 이사벨라 공주는 체스 말이 아니다. 베런도 외교적 도구가 아니다. 나라를 결혼으로 교환하는 건 1400년대에나 하던 일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비판하는 글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해법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요. 황당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앉을 자리를 봐가면서 앉아라. 눈치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요. 예. 그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슬란드 대사 후보로 지명한 빌 롱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최근에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거고 내가 그 주지사가 될 거다라는 농담을 했다고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아이슬란드 외무부가 이 해당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 아이슬란드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슬란드가 지금 그린란드 남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초기에 트리도 캐나다 당시 총리를 만났을 때 그냥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렇게 발언을 해서 네. 캐나다 국민들이 대거 반발을 했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빌 롱의 발언이 보도된 뒤에 아이슬란드 국민들도 발끈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워왔고 언제나 미국의 우방이었던 아이슬란드와 아이슬란드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리가 신임 대사 임명 동의에 거부해야 된다라는 청원 운동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빌롱이 좀 논란이 커지니까 북극 지역을 다루는 뉴스 웹사이트인 아크틱 투데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했던 발언은 제프 랜들이 그린란드 특사를 주제로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사과드립니다. 심각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아이슬란드 쪽의 분노는 좀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네. 이 같이 농담을 했다는 랜들이 그린란드 특사도 지난달 21일에 특사로 지명을 받으니까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두 사람들의 이 발언이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농담은 네. 자고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 얘기가. 듣는 사람이 화가 나면 농담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인이 바뀐 진품 명품. 진품이고 명품인 노벨 평화상 메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죠.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네네. 15일에 이 상을 정말 받고 싶어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CBS 방송이 백악관 관계자 2명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마차도가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메달을 전달했는데 네. 심지어 복제품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진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앞서 마차도가 5일에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을 나누고 싶다. 진품 메달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축출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에 정말 대단한 만남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마차도는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이게 논란이 되면서 노벨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10일째로 밝혔습니다. 노벨상 수상이 공표되면 네. 상을 취소하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불어 입장을 밝혔는데 네네. 노벨평화센터도 메달은 소유주가 바뀔 수는 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못을 박았고요. 네. 메달의 일부가 수상 후에 양도된 적이 있긴 하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2021년에 러시아 언론인 무라토프의 메달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어요. 1억 달러 이상에 낙찰돼서 소유주는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노벨 평화상이 지름이 6.6cm인데 무게가 196g의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황금 좋아하기로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향후 정부 구성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마차도가 메달을 전달하면서 환심을 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이러니까 백악관은 이날 만남이 마차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를 바꾸진 않는다.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와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이럴 수도 네. 있는 거군요. 네, 메달을 받고. 그래서 어쨌든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메달을. 네. 네. 다음 키워드 많을수록 넓어진다.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뒤에 이란에서 통신이 단절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이 없는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비트챗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오프라인 메시징 앱인 비트챗이 올 들어서 이란에서 사용량이 3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비트챗은 트위터를 만들었던 잭 도시가 또 만든 앱입니다. 그렇군요. 작년 7월에 공개했는데요.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가까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랑 연결이 되면서 주변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명 그물망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핸드폰이 작은 중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달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네. 또 가입이나 아이디가 필요가 없고요. 이 대화는 각각의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있을 때도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물망 네트워크를 구성했던 적이 있어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근거리 통신이 가능하니까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앱은 브릿지파이였는데 이거는 처음에 설치할 때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었어야 되고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비트챗은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지금 통신이 차단된 이란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블루투스 기반의 메신저가 정부의 인터넷 차단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시위대의 주요한 통신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는데요. 이 비트챗 앱이 대선을 앞둔 지난 13일 인터넷이 역시 차단됐던 우간다에서도 야권 대선 후보가 정부가 곧 인터넷을 차단할 건데 이 앱 다운로드 하셨나요? 이렇게 글을 올린 다음에 네네. 2만 8천 건 이상이나 다운로드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뭔가 막으면 또 네. 다른 기술로 그렇습니다. 맞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 손안의 도우미. 굉장한 도움인데요. 오픈 AI의 챗 GPT랑 전면 대결을 선언한 중국 대표 빅테크죠. 알리바바가 새롭게 인공지능 도우미 앱인 Q1을 내놨는데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앱에서 내가 내일 저녁 7시 반에 A 식당에 갈 건데 5명 예약해줘. 룸 예약이 되면 좋겠고 아이도 함께 갈 거야 라고 입력을 하면 네. 이 Q1과 연동된 지도 앱에서 AI가 해당 식당을 검색해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종업원과 통화를 한답니다. 룸 예약이 가능한가? 아이가 먹을 만한 메뉴가 있는가? 이것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물어본대요. 그런 다음에 예약을 의뢰한 사람한테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또 최종 확인도 받는다고 합니다. 완전 내 손안의 비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AI 기술이 일반적인 AI 챗봇 앱처럼 문자나 음성 대화로 이용자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주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기가 알아서 직접 해결해주는 단계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AI 어시스턴트가 한 거였어요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AI가 전화했다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뭐 속도, 어휘 선택, 말투 다 자연스러워서 다 모른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알리바바 자체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대화창에서 다른 생성형 AI처럼 문자 아니면 음성으로 명령을 하면 되고 여러 양식의 파일을 한 번에 최대 100개까지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네. 대화창 밖에서 이렇게 이용자를 직접 도우려면 다른 앱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리바바는 그런 생태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또 모바일 페이, 알리페이를 갖고 있고요. 네. 쇼핑 앱 타오바오 상거우, 지도 앱 가우더, 여행 플랫폼 페이주, 그 티켓 예매 앱 따마이가 다 이 Q1과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주면 척척척척 알아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뭐 밀크티 한 잔 시켜줘. 그러면 혼자 알아서 찾아서 이용자에게 추천하고 구매도 제안하고 예. 메뉴 선택도 해주고 뭐 결제도 결제하고. 해주고 손가락만 몇 번 탁탁탁탁 터치하면 그냥 내 앞에 이게 배달이 돼서 오는 거죠. 이게 15일에 정식 업데이트 되는데 심지어 이용료가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무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알리바바 측은 AI 도우미가 네.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는 물리적 세계로 나왔다.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처리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앞으로 2년 동안 디지털 세계 60-70%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AI가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타쉽의 We Built This City 함께 듣겠습니다.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Say you don't know me, I recognize my face. Say you don't care who goes to that kind of place. Knee deep in the hoopla, sinking in your fight. Too many runaways, eating up the night. Marconi plays the mambo. Listen to the radio. Don't you remember?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Built thi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지도부는 참석하지만 제1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지나친 저자세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선고 과정은 모두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고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을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의 재원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이동민 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전 2030 시작한 지 벌써 10년 지나서 올해 이제 11년째가 되는데 좀 어떤 성과가 느껴지십니까, 현지에서? 네.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중심 경제를 탈피해서 2030년까지 사우디를 아랍과 이슬람의 세계 심장, 그리고 글로벌 투자 강국, 또 아프리카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허브로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경제 부분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비석유 분야가 국내 총생산의 10에서 15%밖에 담당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5년에는 GDP의 절반을 넘는 52%가 비석유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아랍뉴스에서 보도되었고요. 또한 사우디 국민의 실업률이 2016년에는 15% 정도였던 것이 2025년엔 7% 정도로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대규모 국가 주도 개발 사업 또 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 사우디인을 고용해야 하는 정책인 사우다이제이션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전 2030 계기로 해서 국가 주도의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발 사업도 속속 이제 열매를 맺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가장 유명세를 탄 네온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그리고 기디아, 무락바, 디르야 게이트, 그리고 레드시 개발 프로젝트 등인데요. 그중에 몇 개 프로젝트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그때 비전들이 결코 희망찬 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결과물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홍해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라 더 애정이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네. 개발된 호텔 중에 몇몇 호텔과 공항이 이미 오픈되면서 관광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사우디 자국민뿐만 아니라 네. 축구 리그에서 뛰었던 그 호나우두와 네이마르의 인기를 힘으로
네, 남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우리 중국 관광객들도 쏙쏙들이 오고 있으면서 관광지로 점점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네온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큰 화제였거든요. 지금 이 네네. 프로젝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창 시끄러웠던 니온 프로젝트는 규모가 많이 줄어들거나 일정이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네온 현장에 있을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네. 아직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취소라고 말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삼성물산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많이 알려졌었던 끼리아 프로젝트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올해 1월 1일부터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은 미국의 유명한 놀이공원 식스 플래그 어뮤즈먼 파크라는 시설들을 네. 사우디에 들여온 팀파크 개발 사업인데요. 네. 그 놀이시설이 장려되지 않았던 사우디 놀이공원들을 이제 가려면 UAE로 갔었어야 했는데 네. 이제 기디아가 개장되면서 사우디도 이제 중동 엔터테인먼트 관광에 잡기 위한 시작점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 예, 테마파크가 새롭게 생겼고요. 또 수도 리야드도 개발이 한창이라서 곳곳에 공사장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도 리야드 시내는 공사장의 분진과 소음으로 가득하고요. 네. 공사로 우회해야 하는 교통 상황 때문에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각종 국제 행사 또는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국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불편에도 리야드 시민들은 앞으로 바뀔 도시의 모습들을 기대하며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개발 사업들 중에서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5배가 넘는 큰 공원을 만드는 킹살만 공원 프로젝트는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스포츠 블레바드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청계천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도시 중심부 135km 정도를 가로지르는 강과 산책로를 만드는 프로젝트이고요. 이미 부분적으로 오픈이 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완공의 모습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맹주로 꼽히는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다른 나라들과 네.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분쟁이 많은 중동 지역인 만큼 중동의 큰 형님이 사우디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미국의 개입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우디 네. 이동민 씨? 입니다. 예. 물론 현지에서 느껴지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네. 최근 많은 비군사적 이슈가 있다 보니 좀 무덤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물리적 무력 충돌보다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주도권 경쟁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국가들과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선 국제적인 도시로 요즘에도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두바이의 명성에 리야드가 도전하면서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동의 헤드쿼터 오피스를 즉 본사를 사우디에 두어야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한 법이가 사우디에서 발의되면서 네. UAE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한 사우디 관광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인 두바이 네. 주류 유통이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사우디 이웃 나라인 바레인의 관광 사업도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류 유통도 부분적으로 허용이 됐군요. 예. 두바이의 국적기인 에미레이츠를 따라잡기 위해서 리야드 에어라는 비행기가 이제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항공 운항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그렇군요. 올해부터 사우디의 몇몇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 시장이 또 국제 시장이 문을 열면서 뜨거운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이 될지 혹은 기름이 부어질지는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네. 또한 이제 네. 2016년 이후로 변화가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우디는 중동 나아가서는 국제 시장의 경쟁자 네. 연 무한 경쟁의 시대의 소막은 이미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특히
그 GCC 국가 걸프 협력 회의 국가대 인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우디입니다. 이런 사우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미래가 참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동민 씨가 전해주셨는데요. 중간중간에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이란으로 가볼 텐데요. 현재 그 시위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뭐 그 14일자 그 BBC 페르시아 여기 따르면은 뭐 한 시신 한 200구가 있는 뭐 그런 부검실 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영상이 게 확인이 됐다더라. 뭐 이런 보도도 네.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그 이란 인권기구라고 이렇게 이란이나 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네. 이렇게 인권단체처럼 활동하면서 사망자들이나 이런 거를 해당국 정부가 잘 안 밝힐 때는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 네, 네. 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뭐 최소 3,4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뭐 이란 내에서 일부 단체들이 뭐 사망자가 뭐 10,000명이 넘는다. 뭐 2만 명이 될 건데 네네. 그거는 조금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수천 명이 지금 목숨을 잃은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당국이 강경 진압을 했지만 지금 3주째 이어지다 조금 잠잠. 어제부터 약간 좀 잠잠해진 네. 조금 소강 국면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시위 뭐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일어난 시위 가운데서 최대 규모였던 예. 거죠. 근데 이란이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시위와 정정 불안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2015년 벌써 오래됐네요. 그때 미국 등등과 핵 합의할 때만 해도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네. 그러면서 제재가 풀리면 조금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란의 찬물 확 견졌고 실제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때 뭐 금수 조치 때문에 사실 한국도 그거에 동참을 해서 약간 갈등이 있긴 있었는데 이란하고 의약품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19년 20년 이때 생활고 때문에 이제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 네. 그때도 사실 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뭐 이런 구호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22년 이때 이것도 뭐 옛날부터 산발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데 그 여성들 히잡 강제 착용 문제 이때 네. 또 시위 때 이 그 마흐사 아민이라는 젊은 여성 사망하고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뭐 이란 인권단체 추산으로 한 550여 명, 뭐 많게는 뭐 1,000명 이상 숨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024년부터 이스라엘이랑 계속 공방전 뭐 벌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작년에는 핵시설 공습하 이러면서 경제 그렇죠. 너무 안 좋아졌죠. 네, 네.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는 최대 규모의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지금 가게 된 거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망명설도 있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뭐 러시아 비행기가 네, 뭐 네. 태워가려고 뭐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예. 한데 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란 정치에서의 어떤 좀 진짜 핵심적인 인물이 언제나 키워드가 되는 인물인데 네. 사실 저는 이 사람의 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진짜 노련한 정치꾼이에요. 뭐 이슬람 성직자다라고 하기에는 네. 그냥 원래가 이 이란의 성직자인 아야툴라라고 부르는데 그 좀 높은 최고위급인 그랜드 아야툴라도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이 사람은 그 이란이 이제 1979년 이스라엘 혁명하고 네. 그 다음부터 처음에 최고 지도자가 호메이니라는 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날. 네. 그 다음에 이제 10년 만에 1989년부터 하메네이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라크와 전쟁했던 1980년대 내내 이 사람은 최고 지도자 되기 전에 2번 대통령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었었고 네. 그리고 이란에서 이제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명목상 직선제로 뽑는 나라인데 네. 이제 그래서 사실 뭐 외국에서 알다시피 뭐 잘못 생각하다시피 이렇게 이란이 그런 뭐 사우디나 이런 왕정 같은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대통령 위에 있는 권력이라고는 해도 그리고 또 종신직이고 뭐 여러 가지 군 통수권을 갖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는 해도 네. 또 최고 지도자를 무슨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세습하거나 이런 게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아.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간접 선거로 뽑는데 네. 그 뽑는 위원회 위원들은 또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란의 정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리고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엄청나게 견제하고 네, 네. 물밑에 권력 투쟁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그 와중에 진짜 요 세력이 커지면 조금 견제하고 저 세력이 커지면 또 조금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네. 오직 그 정치술, 이 능란한 정치술, 노회함 이런 걸로 버텨왔던 사람인데 예. 나이가 좀 많아요. 그렇죠. 1939년생이고 뭐 암도 오래됐어요. 건강 문제도 있고. 예, 근데 예. 그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에 또 불안정이 커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하메네이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은 누가 나올 거냐. 후계자 뭐, 예. 문제로. 뭐 아들이 노리고 있다는 예.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으면서 결국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는 나빠지고 정치적인 불안정은 커지고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 하메네이 이후가 어떻게 될 거냐 혹은 신정체제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관심사가 된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도 또 관심이 쏠렸었죠.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또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시위대 탄압하지 말라 이미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지난 4일에도 사망자가 더 나오면은 매우 강한 타격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 뉴욕타임스 11일 보도에는 군사 옵션 네. 뭐 보고 받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계속해서 백악관에서는 맞아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또 얘기 나오고 근데 그러면서 또 14일에는 뭐 군사행동 경고하면서 뭐 이란하고 교역하는 나라들 25% 추가 관세 물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네. 하면서 이제 이란도 그 미국 시설 공격하겠다 주변에 이제 걸프 국가들에 있는 군사 기지를 얘기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중동 군사 작전의 핵심인 그 카타르에 있는 공군 기지 여기 영국군도 일부 있고 미군이 주로 쓰는 기지였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조금 철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군이 네. 만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근데 공격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이란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게 단기적인 타격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란에 개입하거나 이런 거는 좀 피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미국이 손댈 수가 없는 네. 예,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시민을 살해하면은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또 15일에는 뭐 더 이상 처형은 하지 않는 것 같다. 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군사 행동하지 않겠다. 글쎄 계속해서 적인 입장? 근데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이런 와중에 1979년에 쫓겨난 팔레비 왕조의 후손이 또 복귀를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 인터넷 속어로 낄끼 빠빠라고 하죠. 진짜 이분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1960년생의 레자 팔라비 예, 그 7살 때 그 왕자로 지명이 됐는데 네. 혁명이 나서 뭐 쫓겨났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근데 뭐 그때 미국으로 대거 이란인들이 망명을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옛날 그 왕정의 기득권층이라든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이런 사람들이 네. 많았죠. 그래서 뭐 뉴욕에만 이란 디아스포라가 뭐 60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른바 왕당파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뭐 그런 사람들로 이제 거론이 돼요. 네. 사실 이란에서 무슨 왕정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란 신정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옛날에 그 쫓겨난 왕조에 대한 아, 조금 그렇죠. 요즘 뭐 그게 네. 좀 지지가 약간 뭐 늘어난 것일 수는 있는데
뭐 그러면서 또 뭐 반정부 진영에 구심점이 사실 없어요. 이란의 시민 사회라든가 네. 야권 진영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온건 개혁파가 집권한 적도 많았고 근데 그들이 너무 탄압받아서 없어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팔라비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진짜 소수 의견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레자 팔라비라는 사람이 뭐 계속해서 이번 시위 때도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도 돌아가고 싶다라는 뜻도 많이 비쳤는데 이스라엘하고 거의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있어요. 아. 사실 우리가 그거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란에 네. 지금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대라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작년 재작년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을 때도 이 레자 팔라비라는 사람은 아 이란 지금 무너진다 이게 기회다 그런 표현했다가 또 이란 내부에서 거세게 이제 반발받고 근데 그리고 이 사람도 복귀를 꿈꾼다는 게 뭐 왕이 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이란은 이제 세속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이란은 공화국이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세의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지지를 잃은 그래서 왕조가 무너진 건데 예. 다시 복귀가 예, 왕조가 무너진 것 자체가 어.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팔레비가 빠흘라비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 공포 정치, 부패.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 팔레비 왕조가 어떤 그 서구식 그런 교육이라든가 여성의 권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서구식 자유화를 많이 하려고 근대화를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자유화라 그럼 좀 어폐가 있겠네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패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때 이스라엘 도움받아서 비밀 경찰 만들어서 공포 정치하고 나쁜 짓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쫓겨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이 그 세계사적인 격변을 일으켰었죠. 사실 그때 저도 무슨 문명의 충돌 이런 걸로 유명한 미국의 네. 세뮤얼 헌팅턴 이런 네. 사람들이 책 쓴 거 보면은 이때 냉전 시절에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으로 다 줄 서 했는데 갑자기 이란이라는 특히 친미 국가이고 중동의 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던 이런 큰 나라가 네. 아 우린 그거 안 할래. 그러고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겠어. 그 길은 그때 상황에서 보면 좀 이상했던 과거 회귀 같은 그렇죠. 종교로 가겠다. 이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구도라든가 당시 국제 질서 양극 구조 이 모든 것에 반기를 들면서 국제 질서의 격변을 갖고 왔었는데 네. 그 뒤로 중동 질서도 대편이 됐고 사실 많은 게 바뀌었죠. 경제적으로는 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에너지 안보 중요해진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걸프의 아랍 국가 왕정들 이제 이란에서 민중혁명 이러니까 뭐 완전히 충격받아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란을 적대시하죠. 네. 엄청난 그 체제 위협 세력 같은 게 됐고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걸프 왕국들은 자기들끼리 결속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같은 데들 계속해서 이제 그 중동에서 이란이라는 친미 국가가 없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친미 국가의 위치가 굉장히 굳어진 것도 있고 진짜 많은 걸 바꿨는데 예. 그때 이런 이란 혁명이라는 거 결국은 이제 더 큰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세계는 이제 서구에서 시작된 세속화, 근대화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전 세계가 그 흐름을 탔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반기를 든 거고 해서 충격을 많이 줬었죠. 그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어떤 변혁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 시위가 확산이 돼서 어떤 신정체제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혁명. 예. 그래서 한 번 혁명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혁명을 했던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민들의 힘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뭐 현재로서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만약에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떤 이슬람이라는 것을 그런 종교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내세웠던
국가 지금 사실 이란밖에 없는데 네. 그런 국가 모델이 이제 붕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동안에 뭐 이슬람주의를 내세워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2010년대 뭐 테러도 많았고 좀 많았는데 이제 그거는 실패한 모델이 돼버리는 거죠. 사회주의라는 국가 모델이 실패한 모델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그리고 이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가 네. 여성, 청년, 도시의 중산층. 그렇다면 이것 또한 영내의 반향이 굉장히 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란이 주장한 저항의 축 외부에서 보면 시아벨트 이렇게 뭐 이라크, 시리아, 뭐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이게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지금 이미 다 와해된 힘이 가고 사라졌죠.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란의 신정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란 중심의 그런 중동 질서는 완전히 바뀔 거고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영내 리더십 그 틈을 타서 키울 거고 이스라엘도 활동폭이 넓어질 거고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지렛대를 아주 크게 상실하게 된다고 그러네요. 봐야죠. 네. 더군다나 시리아의 독재 정권도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은 언제나 안정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두루두루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뭐 타격 이런 건 아니겠지만 다만 그 이란에 투자한 자산 이렇게 뭐 회수하는 문제라든가 뭐 1대1로 노선 이런 거. 네.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중국이 주도해서 지금 밀고 가던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연대 요런 거는 조금 아무래도 영향이? 타격을 받을 수 네. 있을 것 같고 뭐 결국 이제 관건이라 그러면은 네. 만약에 다시 혁명이 일어나거나 해서 이게 이란의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경우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느냐 그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이라든가 미국의 개입 같은 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거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유가하고도 관련이 있기 네.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유가는 큰 시장이 단기적으로 열리지 뭐 않나. 혼란이 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알겠습니다. 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